1994년 9월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 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 내 식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빛나는 외벽, 그러나 그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자라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 단순한 가출이라 보기엔 너무 완벽했다. 범죄라 단정하기엔 증거가 희미했다. 그날 이후 이 일가족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공식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강남은 신흥 부촌으로 급부상하던 시기였다. 아파트 분양 열풍은 절정에 달했다. 땅값은 매일 치솟았다. 아파트 한 채가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던 시대였다. 그 황금 같은 땅에서 벌어진 기이한 실종.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욕망과 허상이 만들어낸 시대의 어둠. 그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사건 당일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새벽 2시경, 한 주민은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었다. 또 다른 주민은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아침이 밝자 그 집은 기이하게도 비어 있었다. 사람만 사라지고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 밥그릇, 아이 방에 교과서, 세탁기 속 젖은 빨래까지. 그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급작스럽게 떠난 흔적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거당했음을 시사하는 단서들. 사건은 9월 12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그때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주민은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었다. 또 다른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아침이 밝자 가족은 자취를 감춘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9월 말, 아래층 주민이 며칠째 물이 샌다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확인차 방문한 관리인. 그 순간 집 안에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된다. 관리인 박모 씨의 회상. 아래층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수도관이 터진 줄 알았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예비 열쇠로 문을 연 순간 그가 본 건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이었다. 욕실 바닥엔 물이 가득했고 그 물은 거실까지 번져나가 있었다. 수도꼭지는 틀어진 채로 며칠째 흐르고 있었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거실 소파에는 리모컨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 커피 위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가 밀려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 냄비는 국물이 말라붙어 악취를 풍겼다. 바닥은 이미 물에 젖어 곰팡이가 번져 있었다. 공기는 습하고 숨이 막힐 정도였다. 아이 방, 숙제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연필은 굴러다니고 있었다. 교과서는 물에 젖어 불어나 있었고 크레파스는 습기로 발해 있었다. 세탁기 속엔 젖은 빨래가 그대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가장 기이한 건 침실이었다.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고 베개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다. 옷장은 열린 채로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챙기다 멈춘 듯한 흔적. 그러나 사라진 옷은 없었다. 칫솔 4개, 수건 4장, 슬리퍼 4켤레, 모두 그대로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현관문엔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 창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았을까? 가족 스스로였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아파트 보안은 허술했다. 야간 경비원은 단 1명. 하지만 그는 그날 밤 특이한 점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웃들의 증언은 더 기묘했다.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학교는 다니는 것 같았는데 동네에서 노는 건 못 봤어요. 그 집은 늘 밤늦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낮에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이 함께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수사팀은 가족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안개 속이었다. 아이들이 다닌 학교 정보도 불분명. 부모의 직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의 자료마저 허위. 전화번호는 끊겨 있었고 비상연락처도 가짜였다. 보증금, 입금자와 계약자 이름조차 달랐다.
물에 손상된 냉장고도 수상했다. 우유와 요구르트가 남아 있었지만 음식의 양은 한두 명분에 불과했다. 내 식구가 살았다는 흔적과는 달랐다. 결정적인 건 생활 흔적의 불일치였다. 칫솔 4개, 수건 4장, 슬리퍼 4켤레. 하지만 사용 흔적은 단 2개. 마치 누군가 일부러 4명이 함께 산다는 연극 무대를 꾸며놓은 듯했다. 시간은 흐르다 멈춘 듯했고 진실은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경찰은 수색망을 넓혔다. 강남, 일대, 그리고 한강 둔치까지. 하지만 흔적은 전혀 없었다. 수사팀은 마지막 목격 시점을 찾아냈다. 아파트 주변 상점들을 일일이 뒤졌다. 구멍가게, 슈퍼마켓, 약국,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확인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가장 가까운 동네 슈퍼 사장의 말. 그런 가족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그조차 불과 몇백 미터 옆집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언론은 들끓었다. 강남 일가족 실종. 신문 일면을 연일 장식했고 저녁 뉴스의 톱 기사로 보도됐다. 부동산 부자 동네의 미스터리. 강남 아파트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방송국들은 앞다투어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전 국민의 시선이 이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보도가 나가자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 조카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였죠. 경찰서는 순식간에 인파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증언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회사원이라 했고 누군가는 자영업자라고 했다. 아이들의 나이와 학교도 다 달랐다. 결국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의 신분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주민등록번호는 뒤섞여 있었고 가족관계 등록부는 불분명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조회하면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즉, 이들이 진짜 혈연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호적을 더 깊이 파본 수사팀. 그들이 거쳐왔다던 주소들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공터, 상가 건물, 폐허.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마치 허공에서 나타나 강남에 뿌리 내린 유령 가족 같았다. 이웃들의 기억이 이어졌다. 늘 밤늦게 불이 켜졌다 사라졌다. 낮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교복 입은 걸 본 적이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한 주민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새벽 2시, 3시에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보통 가정집에서는 이상한 시간이죠. 관리사무소 직원의 증언도 기묘했다. 관리비는 항상 현금이었어요. 계좌이체나 카드는 한 번도 없었죠. 영수증도 안 받아갔고 금융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 전기 검침할 때도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기 사용량은 꽤 많았어요. 밤에만 생활한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뜻밖의 증언이 나왔다. 입주하기 전 몇 달 동안 여러 호수를 상담했어요. 마치 조건을 신중히 고르는 것 같았죠. 생활 패턴은 더욱 의심스러웠다. 구멍가게 주인의 기억. 새벽 1시, 2시에 와서 라면이나 음료수를 샀어요. 가족이 함께 온 적은 없었고 항상 한 명씩만 왔습니다. 동네 목욕탕 사장의 증언. 가끔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곤 했어요.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우편함. 은행에서 온 대출 서류. 법무법인에서 온 소송 통지서. 출처 모를 기관에서 날아온 경고성 편지. 그런데 수신인 이름이 전부 달랐다. 같은 주소.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 마치 이 집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 같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미궁은 깊어졌다. 이들이 정말 가족이었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누가, 왜 이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하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의심스러웠다는 사실. 가짜 가족, 허공에서 나타난 사람들, 그들이 연기하던 진짜 가족의 모습.
뒤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 가장 충격적인 단서는 벽장 속 금고였다. 경찰은 침실 벽장을 수색하다 옷더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용 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수십 장의 위조 주민등록증, 서로 다른 성을 가진 가족 사진들, 그리고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 분양 계약서. 마치 이 집이 서류 위조의 본거지였던 것처럼 보였다. 신분증은 기괴했다. 같은 얼굴이지만 이름은 제각각. 김철수, 박영호, 이상민,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최미영, 정수연, 한영희, 심지어 아이들의 신분증까지. 나이는 같지만 이름과 출생지는 모두 달랐다. 가족 사진 역시 섬뜩했다. 똑같은 4명이 찍혀 있는데 사진마다 이름이 달랐다. 행복한 김씨 가족, 우리 박씨네 식구들, 이씨 가문의 보물들. 웃음은 어색했다. 자연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연출된 표정이었다. 분양 계약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1990년대 초반 강남 고급 아파트 분양권들. 계약자, 이름은 다 달랐지만 필체와 도장은 한 사람의 것이었다. 당시는 분양권 광풍의 시대였다. 무주택자,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브로커들이 제도를 악용했다. 가짜 가족을 만들어 분양 자격을 늘리고 위조 서류로 우선권을 확보했다. 금고 속 서류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위조 재직증명서, 가짜 소득증명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심지어 전입신고서까지 조작되어 있었다. 분양권을 따내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다. 경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 가짜 가족이었다. 서로 다른 신분으로 분양 신청을 하고 당첨되면 전매를 통해 거액을 챙겼던 것이다. 금고 속 수첩은 더 노골적이었다. 도곡동 삼성아파트 3년 거주, 증명 필요. 잠실 주공 5단지, 무주택자만 가능. 압구정 현대, 청약저축 2년 이상. 철저히 정리된 브로커의 업무 수첩이었다. 그리고 은행 통장. 모두 다른 이름으로 개설됐지만 돈의 흐름은 분양 관련 자금이었다. 청약금, 계약금, 전매 차익, 심지어 아파트 전매 차익이라는 메모까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스스로 도주했을까? 아니면 더 큰 조직의 손에 의해 제거된 것일까? 금고 안에는 협박 편지도 있었다.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마라.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지 알 것이다. 수사팀은 이들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단의 일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강남은 거대한 투기판이었다. 수십억 원을 챙긴 뒤 내부 갈등으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 전국 각지 아파트 주소들. 그 옆에는 완료, 진행 중, 보류 표시. 강남의 이 사건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사라진 건 단지 가족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광풍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하지만 그들의 행방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남 일가족 실종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도 식어갔다. 새로운 사건들이 뒤덮으면서 수사도 점차 축소되었다. 하지만 진실을 좇는 이들은 있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김영사. 퇴직 후에도 이 사건을 잊지 못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집 앞을 지나면 소름이 돋는다. 그는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몇몇 브로커들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실종된 일가족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1995년 초 서울 서초구 부동산 사기단이 체포됐다. 그들의 수법은 강남 사건과 똑같았다. 가짜 가족을 꾸려 분양권을 따내고 전매,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강남의 4명에 대해서는 모른다. 단 한마디뿐이었다. 구속된 브로커 조모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전국에 이런 팀들이 수십 개는 있었을 겁니다. 그는 말했다. 강남, 서초, 송파 일대에만
가짜 가족이 수백 명은 있었을 거예요. 일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더욱 섬뜩한 증언도 있었다. 너무 많이 벌거나 입을 잘못 놀리면 정리당했습니다. 조 씨는 말을 흐렸다. 그러나 수사진은 그 의미를 알았다. 내부의 갈등, 보안을 위한 제거, 강남, 그 가족도 아마 그는 끝내 말을 잇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됐다. 그와 함께 이런 조직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남았다. 전 재산을 잃은 박모 씨는 분노했다. 그때 당한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다 봤다. 사건 현장이 된 아파트는 아직도 강남 한복판에 서 있다. 건물은 낡았다. 그러나 위치 덕분에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다.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지만 오래된 주민들은 그 집을 기억한다. 아래층에 살던 이모 씨는 회상했다. 그 일 이후로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무서웠어요. 그는 1년 뒤 이사 갔다. 밤마다 그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현재 관리소장 정모 씨도 들은 이야기가 있다. 제가 온 건 10년 전이지만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 앞을 지나면 괜히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새 입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알면 무서워할 테니까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금도 확신한다. 그들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지워진 겁니다. 특히 당시를 기억하는 고령의 주민들은 단언했다. 개인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큰 조직이 개입했습니다. 2020년경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등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미스터리, 유튜버들의 영상, 90년대 부동산 광풍의 어두운 단면, 사라진 가짜 가족의 진실,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다. 흥미로운 제보도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부동산 일을 하셨는데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다더라. 또 다른 제보자, 강남뿐 아니라 목동, 분당에서도 있었다. 이 사건은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의 일부였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시효는 끝났다. 증거는 소실됐다. 수사 기록조차 폐기된 경우가 많았다.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럼에도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이다. 4명의 사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히 사라질 수 있었을까? 조직에 의해 제거된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신분으로 도주했을까? 지금도 강남의 그 아파트는 침묵 속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서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발적 범죄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1994년 강남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실종. 사실은 한국 사회가 부동산에 미쳐가던 시대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초반,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고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치솟았다. 특히 강남, 1988년 올림픽 이후 강남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었다. 부의 상징, 아파트 한 채가 평생 월급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던 시절이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쏟아졌다. 청약제도, 무주택자 우선권. 하지만 현실은 편법과 위조가 판치는 시대였다. 가짜 가족, 위조 서류, 명예 대여. 브로커들은 이 절망을 먹고 자라며 성업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는 점이다. 집이 없으면 결혼도, 자녀 교육도 불가능했다. 전세금은 매년 치솟았고 월세는 불안의 상징이었다. 부동산이 없으면 사회에서 배제되는 구조. 그 속에서 강남의 가짜 가족은 시스템의 허점을 뚫고 살아남으려 했던 자들의 그림자였다. 그들의 삶은 연극이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분양권 확보를 위한 가짜 가족. 웃음조차 연출된 표정이었다. 집은 삶의 터전이 아닌 단지 투기의 도구로 변해 있었다. 언론과 정부의 책임도 있었다. 투기 억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놨다. 언론은 광고 수익을 쫓아 부동산 신화를 끊임없이 선전했다. 가장 섬뜩한 사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강남 아파트는 여전히 부의 상징.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운 꿈. 청년들은 여전히 그 시절 가짜 가족의 욕망을 반복한다. 결국 그들의 부재는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비극이었다. 부동산 신화가 만든 괴물 같은 존재들, 그리고 신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자 지워버린 그림자 같은 사람들. 1994년 강남 실종 사건. 이건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다. 부동산 광풍에 휘말린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 또 다른 가짜 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오늘 우리는 1994년 서울 강남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가족의 기이한 실종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은 물에 젖은 빈집과 위조된 서류들 뿐.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던 시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가짜 신분으로라도 기회를 잡으려 했던 절망적 몸부림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조차 거래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 그 어둠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994년 9월 12일 새벽,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직의 숙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도주였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그들의 사라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이 삶의 터전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된 사회, 집 없는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구조, 가족 관계조차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병든 욕망들,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비극적 결말. 그것이 바로 그날 밤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남 아파트는 꿈의 상징이고 부동산 없이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저당 잡히며 살아갑니다. 1994년에 가짜 가족들이 품었던 절망과 욕망. 2024년에 우리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광고를 보며 한숨 짓는 청년들, 전세금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가장들,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부모들, 우리 모두가 어쩌면 30년 전 그 가짜 가족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건 현장이 된 아파트는 아직도 강남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외관은 낡았지만 여전히 수십억 원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30년 전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은폐된 진실과 사회적 분노를 마주하고 싶다면 분노의 연대기와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은 또 다른 어둠 속 진실을 밝히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라진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 사회의 모순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이 지금도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